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연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 매물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항이 강력한 구간이라서 번번이 돌파 지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44,000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줄지, 그렇게 올해 안에 48,000달러라는 나름의 의미 있는 목표치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들과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여기서 논의가 된 것들이 승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현물이 아닌 현금 정산 방식인데 SEC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청서에서 현물 정산 내용을 아예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뭔가 게임이 끝난 것으로, 이미 끝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일부 알트코인들의 흐름 심상치가 않습니다. 솔라나는 무려 90달러를 뚫어내면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준 메이저급들도 하나하나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급등 뒤엔 급락, 급락 뒤에는 급등,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솔라나만 하더라도 분석가들의 전망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 주변에 의미 있는 재료들이 워낙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 시장 전망 역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코인데스크가 2024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즐거운 시절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빵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친목 또 멘탈 케어 공간으로서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서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관점들, 종목들을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을 더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바라보면 집단 지성의 힘을 느끼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44,000달러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매물대를 해소해 가면서 이번에는 44,5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48,000달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왕이면 올해 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53%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44,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면서 박스권 돌파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44,000달러를 주시해야 한다. 일간 캔들이 이 레벨에서의 돌파를 확인하면 단기적으로 매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2020년 11월의 프랙탈을 따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미쳐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가야 이제부터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지난 강세장 초입과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48,000달러에서 51,000달러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월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알트코인으로 빠르게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을 덧붙였습니다. 현물 ETF 승인 전후로 피날레에 한번 찍고 이후에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달구면서 동시에 기대감을 안기게 하는 가장 큰 재료,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뭔가 벌어지려고 일어나 싶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SEC가 이번에 희한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모든 기업들과 유선으로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동안 맨투맨 방식으로 개별 미팅을 지속해 오다가 이번에 싹 다 불러 모아놓고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던진 겁니다. SEC는 발행기관들에게 ETF 신청서에 현물 정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이것 하나만 충족되면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블랙록과 아크21셜스의 경우에는 이미 현물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서 신청서를 업데이트 해버렸다, 이런 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회의 참석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모든 기관들이 현금을 통해서 발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SEC는 발행기관들의 제출 서류에서 현물 상환에 대한 모든 힌트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소식통 발언을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 콜 상황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역시 SEC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현금 정산 채택을 기다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금 정산은 ETF 발행사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이고 현물 정산 방식은 중개업자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짝꿍 제임스 세이파티 역시 SEC는 중개업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블랙록은 이미 현금 정산 방식으로 ETF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신청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라보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벌어지게 될 일이 참 뻔한 게 이미 블랙록이 SEC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청서를 전면 수정했기 때문에 다른 ETF 신청 기관들 역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일은 뻔합니다. 당장 해시덱스만 하더라도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해시덱스의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금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노출 내용을 추가하는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들 바라보면 이미 동피신들 사이에서는 얘기 다 끝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건은 1월 9일이냐 10일이냐 아니면 조금 일찍 1월 5일 정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는 1월 10일 이전 승인 확률을 여전히 90%로 다시금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급물살을 타게 만든 1등 공신을 꼽자라면 그레이스케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SEC에 승인 요청을 했다가 이게 거절당하자 완전 빡쳐서 SEC를 향해서 소송을 냈고, 이게 또 그레이스케일 승소로 이어지면서 SEC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이번 사안을 핸들링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SEC를 향해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SEC 측 변호인은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 글로벌 개망신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인 요즘 여기저기서 이빨 털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 최대 30조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QCP 캐피털의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내년 1월 5일 또는 8일에서 10일 증시 마감 뒤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고 실제 수요, 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45,000달러에서 48,500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고 3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현물 ETF는 초기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도 뉴스에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들리진 않는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반대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은 최근 들어서 솔라나 또 이더리움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강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더리움 약세론자들은 좀 봐라, 2021년 2월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였을 때 이더리움은 1,400달러였다. 9개월 뒤에 이더리움은 245%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45% 상승했다. 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것이 2024년의 주요 매크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사 리서치 결과도 이런 걸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내년에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스타 씨는 진짜 알트 시즌은 이더리움이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신호가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 매수 시그널이 월간 차트에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이더리움은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이더리움 월간 차트를 보면 지난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은 디센딩 브로드닝 웨지 패턴을 만들면서 완전 급락했고, 이후에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거대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낸 상황이 포착이 된 건데, 머스타 씨는 이걸 지금 3년 만에 처음 등장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뭐다? 이더리움 랠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이저 알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솔라나입니다. 전체 시총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테더와 BNB를 제외하면 시총 랭킹 3위 프로젝트로 등극을 했고 무려 $90를 뚫어버렸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94% 가격 폭락을 했었다가 올해 들어서 800% 넘게 반등을 하며 진짜 화려한, 완전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아주 그냥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관건은 과연 솔라나의 이런 폭등 랠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77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하면 $135까지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이 게임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사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바이더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솔라나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뭔가 전폭적이긴 확실히 전폭적입니다. 반면 솔라나가 $15일 때 진입을 해서 이번에 500%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을 했던 분석가 허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83를 돌파했을 때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나는 전략 매도를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가 $50 부근으로 빠지면 그때 다시 진입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는데, 워낙 큰 폭등이 단기간에 벌어져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등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라면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솔라나의 경우에는 큰 폭의 조정이 만약이라도 오더라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언급드렸었던 팬텀의 경우에는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 명확한 방향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팬텀이 $0.65까지 큰 저항이 보이지 않아서 $0.47 위에서 거래가 되면 강세 전환을 의미한다. 팬텀이 중요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한 강력한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미 반등을 좀 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막연하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나름의 리서치 충분히 진행하신 뒤에 진입 시점 잘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지만 일 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진짜 엄청 열일 하고 있는 리플. 리플이 이번에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리플의 자회사 리플 마켓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리플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리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기본 전초 기지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리플의 전략 담당 부사장 에릭 반 밀텐버그의 멘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글로벌 마켓에서의 입지와 평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라는 점, 그래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면 XRP 역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그나마 0.61달러 위에 자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이후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 0.6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 후퇴를 경험할 때는 0.56달러, 이후에는 0.46달러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나는 퍼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항상 동일했다. 몇 달 전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한 1.88달러 그리고 5.85달러 목표다. 내가 5.85달러에 집중하는 이유는 리플은 1.88달러에서 멈추지 않고 조정을 거쳐서 피보나치 2618 레벨에 계속 닿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맥시멀리스트다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